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120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어렵다. 예, 오히려 좋아요. 예를 들면 쉽다라고 하면은 외우는 데서 다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예, 외우는 데서 다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비슷해지고요. 예, 변별력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어떤 유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붙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어렵건 쉽건 간에요. 1000명에서 이번에 100명을 뽑기로 했다고 한다면 100명 중에 들어요. 어려워도 붙는다고요. 즉 합격에 하실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쉽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게 나의 당락하고는 별개다. 즉 어려워도 붙을 수 있고요. 쉬워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 안 합니다. 아니 그러면 쉽게 나오면 붙으실 자신 있으세요? 쉽게 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다 그렇게 썼는데. 아니 내가 잘 썼는데 남들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 썼는데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는 게 오히려 더 변별력이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유연성이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렵다, 쉽다. 아 요즘에 문제 나온 거 어렵다고 하나요? 쉽다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그런 거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당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두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분류. 이 시험은 분류 싸움이에요. 분류 싸움. 다음에 종류는 무엇이냐? 자, 시험 문제 매입공법의 종류에 대해서 쓰셔. 그럼 종류는 알아야 돼요. 분류. 예,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포트홀 대책에 대해서 포트홀 대책의 분류는 알아야 돼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사전 대책, 사후 대책이 있는지, 예방 대책, 처리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류가 이게 안 되면 떨어져요. 떨어진다. 요거는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암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이 평상시에는 반복의 주기가 느려요. 아, 이번 주 것만 한다. 다음 주 것만 한다. 그런데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다 보고요. 3일에 한 번 다 보고요. 1일에 한 번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셔서 이게 반복을 해서 체득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지금 열심히 외워도 또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습하실 때는 천천히 주간 단위로 외우다가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시험에 가까우면 어떻게 한다? 그 주기를 짧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부 다 본다. 3일에 한 번 본다. 시험 전에는 하루에 한 번 다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암기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문제 풀이. 이 문제를 풀이를 한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실제로 문제를 테스트하고 풀이한다는 건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이 문제가 딱 출제가 됐을 때 이게 내가 배운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제 방에 시공시, 제 방 설치 시 고려사항 한번 해볼까요? 설치 시 고려사항. 제 방 설치 시 고려사항은 이렇게 배웠네요.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심한 만곡이 없어야 돼요. 심한 만곡이 있으면 세굴이 되잖아요. 맞나요? 예. 단면에, 자, 이런 거 배웠죠. 평면은 심한 만곡이 없어야 된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단면은 급확대, 급축소가 없어야 된다. 맞나요? 예. 경사는 완만해야 돼, 급해야 돼요? 완만해야 돼요. 설치할 때 경사가 급하면은 세굴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수로 송수관 설치 시 고려사항이요. 이거 못 쓰겠다.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도수로는 평면이 심한 만곡이 없어야 될까요? 심한 만곡이 있으면 세굴이 생기거나 도수로가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단면은 급확대, 급축소가 없어야 되나요? 급확대, 급축소가 없어야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경제적이고 환경적이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다 같은 하천시설물이에요. 아니 이거는 풀 수 있는데 이번에 왜 상하수에 더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내용은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시험 문제를 제 방으로 내주면 잘 풀 수 있는데 왜 이따위로 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예요? 변별력, 유연성.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면 다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뽑기는 뽑아야 되고
그러면 문제를 약간 바꾸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은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이를 많이 안 해봤어요. 만약에 맨날 제방 갖고만 문제를 달달달 외웠다. 그러면은 뭐예요? 도수로 나오면은 못 써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풀어봤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서 갖다 붙이면 되겠구나 하는 눈이 보여요. 그러면 두 가지씩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암기를 반복을 하세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분류집이나 우리 강의 노트나 이런 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맞나요? 두 번째, 문제풀이는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해 주세요. 문제는 똑같이 안 낼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있어요. 그리고 답안 클리닉 밴드 같은 것도 문제를 풀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제 푸는 거는요. 문제를 좀 쉽게 내요. 해볼 만하다. 예, 그 다음에 답안 클리닉 밴드는요. 이게 문제가 있다이냐 어렵다 하는 걸로 내요. 왜냐면 꽈서 낼 거니까. 실은 답안 클리닉 밴드에서 나온 문제가 여기 출제된 게 많이 있나요? 있어요. 예를 들면 철근 부식도 측정은 그대로 똑같아요.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공동도급의 종류하고 특징 풀었어요. 그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한번 풀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비슷하게는 쓸 수 있어요.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듯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아예 볼펜이 안 나가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다면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비슷하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쓴 거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쓰는 거하고는요. 답안의 질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시험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이 시험의 점수는 60점이 합격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세요. 그것만 넘으면 돼요. 정답을 찾지 마시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망해요. 정답도 없는데.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안 하십니다. 이번에 도수로 상수로 나왔으니까 어떤 우리 얘기하면은 상하수도 관련된 문제만 풀자. 이번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안전에 집중하자. 다 아니에요. 우리 시공기술사에 요구되는 수준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볼까요? 뭘 하자고요? 지금부터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개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계속 물어보시죠. 자, 그러면 뭘 하자라는 거죠? 분류 반복하세요. 여기서 종류는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는 또는 소송 변형의 대책은 세 가지는 두 가지는 계속 머릿속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본인이 뱉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하고요. 매번 반복한다 하는 거고요. 출퇴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안 풀어보면 암기만 되고 그거를 응용을 못해요.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는 유연성과 자생력이 필요해요. 즉 응용 능력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뭘 키운다? 응용 능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두 개가 성질이 달라요. 그러면 보통 독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나오면은 못 풀어요. 아예 볼펜이 안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대제목 댓글 달기. 대제목만 해가지고 거기에 분류가 뭔지만 딱딱 쓰실 수 있으면 일단 게임은 끝난 거예요. 50%가 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도 제발 베껴 쓰지 말고요. 책 보고 쓰지 말고요. 먼저 책을 한번 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지 응용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책을 보고 옆에다가 펴놓고선 베껴 썼으면은 그게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응용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건 안 생기잖아요. 지금 그 문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닌데 물론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안 보고 쓰시면서 응용력, 외우는 건 외우는 거, 그리고 문제를 나오면 핵심이 뭔지를 잘 보십니다. 핵심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그 핵심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로. 뭐예요? 분류, 풀이.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요? 찍어드리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문제만 집중을 하십니다. 당분간.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급박하게 이 문제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뭐예요? 자료 올릴 거예요. 번개로 올리든지 뭘 강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본 강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강조를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라는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하신다. 아셨죠? 쉽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보면, 자, 첫 번째는 ISO 14000 나왔습니다. 자, ISO 14000.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실은 이게 ISO 14000이고 9000이고 뭐고 간에 국제표준기구에서 나온 표준이거든요. 얘는 환경표준이에요. 환경표준. 근데 품질표준은 뭐 9000 또는 뭐 14000, 환경은 14000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냐면, 이 시스템의 구성은 뻔해요. 자, 예를 보면은 이 시스템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절차는 시스템이 있으면 절차는 뭐예요? 플랜, 도, 체크, 액션이에요. 계획을 하고요. 플랜, 계획을 하고요. 도, 실행을 하고요. 체크, 얘를 평가를 한 다음에 액션, 거기에서 수정 보완을 한다. 액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요 모식도를 환경에 맞게 그리시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이 기준이 뭐냐? 그거를 상세하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구성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 시스템 해가지고 환경 어떤 경영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하고 환경 감사, 앞에 환경이 다 붙어 있는 거죠. 환경 감사를 하고 환경 평가를 하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죠. 그래서 감사를 하고 어떤 평가, 우리가 얘기하는 LCA 평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LCA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수정을 하는 액션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라벨링,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라벨링이라고 하죠. 그 이제 표딱지 붙이고 어떤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어떤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어떤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시스템을 그리거나, 아니면 플랜도 체크 액션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으면, 이거를 그릴 수 있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거기다가 품질만 넣으면 ISO 9000이 되는 거고요. 환경만 넣으면은 14000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맨 처음에 뭐 써요? 도입 취지, 목적.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자, 맨 처음에 뭐예요? 환경에 어떤 오염물질을 저감한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확보되고 기술력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돼요. 이거는 품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도 시스템에서 그 도입 배경 또는 뭐 향후 추진 계획하면 뭐하죠? 국토기생. 국제적으로 국제화. 그다음에 어떤 투명성, 기술력 향상, 생산성 향상. 결국은 환경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종국에 와서는 기업이라는 게, 경영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고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한다면 환경을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면 이 시스템 구성도 정도만 비슷하게 쓰셔도 돼요. 요것만 쓰셔도 돼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얘기 강조하자면 뭐예요? LCA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LCC를 하죠. LCC. 돈으로 생애주기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따지잖아요. 근데 얘는 LCA는 뭐예요? 환경의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그 어떤 그 평가를 하잖아요. 그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원료 엔지니어링. 그래서 LCC와 LCA의 개념 차이에 비교를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뭐 만만하면 제일 만만한 거 뭐죠? 이런 거 쓸 때 걸리면요. 기존의 어떤 경영 시스템하고요. 환경 경영 시스템하고 차이점 비교표만 써도 먹고 들어가요. 기본적으로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경영의 표준을 마련했다라는 비교표 정도 쓰셔도 돼요. 이거는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대단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이거를 받아보신 분이나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아는 거지, 이거를 14000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뭐 9000도 외우고 뭐도 외우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만 알면 된다? 플랜도 체크 액션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플랜도 체크 액션이에요. 앞으로 이제 시스템 나오면 못 쓴다? 플랜도 체크 액션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뭘 써야 되느냐? 기본 아이템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 그것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공사관리의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3단계 절차.
건설공사. 자, 건설공사에서 공정관리에 3단계 절차가 있어요. 3단계 절차. 3단계 절차가 뭐예요? 절차. 이게 뭐죠? 아까 우리 플랜 2 체크 액션 했잖아요. 플랜 2까지가 플랜 2, 플랜이 1단계, 2가 2단계, 3단계는 체크 액션이에요. 우리 EVMS나 이런 거 보면은 맨 처음에 뭐 하냐면, 자, 플랜,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체크, 액션. 근데 우리 이제 이거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문제는 많이 풀었죠. EVMS로도 풀고 모두 풀었어요. 그때는 EVMS 할 때 뭐냐면, 계획 요소, 평가 요소, 그 다음에 뭐 분석 요소, 평가 요소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 뭐라죠? 계획을 해요. 공정에 대해서 분계를 하고 뭘 해서 코스트 입히고 뭐 하고 해서 코스트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오리엔테이션 브레이크다운 시스템에서 이거를 계획을 해요. 콘크리트 공 콘크리트 공 1큐빅미터당 얼마? 네, 거푸집공 1회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얘가 공기가 빠른지 느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 단축이나 아니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단계, 평가 단계, 실시 단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보려면 뭐예요? 플랜 2 체크 액션이에요. 세 가지로 보면 계획, 평가, 실시. 아니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EVMS를 그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계획 요소냐, 분석 요소, 평가 요소냐, 실행 요소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 요소에서는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오리엔테이션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코스트 브레이크다운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분석 요소에서는 뭐가 있죠? 우리 이제 그 실행 예산에서 CPI냐, SPI냐 이런 것들을 해서 얘가 공기가 지연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했잖아요. 공기 단축이나 원가 절감을 했잖아요. MCX 이론. 그래서 3단계는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3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나와야 되죠? 절차가 3단계가 나왔어요. 플랜 2 체크 액션. 그래서 EVMS로 풀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공기 단축이나 원가 절감이 나와야죠. 아니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공기 단축이나 원가 절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공기 단축 비용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용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 공기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비용 증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MCX 이론, 즉 공기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기에 여유가 있거나 비용 증가가 없다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 배분이에요. 자원 배분.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 땡길 때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MCX 이론으로 덜 돈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땡겨도 큰 문제는 전체 공기가 땡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 그 정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싸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핵심은 뭐예요? 절차도 하나 하고 공기 단축이 나와야 된다고요. 최소 비용 공기 단축이요. 결국 이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뭐냐면 딱 문제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 하나는 뭐냐? 절차도 아니면 표 하나. 계획 단계에 뭐하고 평가 단계에 뭐하고 뭐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하나는 뭐예요? 기본 하나, 중요 하나. 중요한 건 뭐죠? 공기 단축이요. 최소 비용 공기 단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정관리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공기 단축 아니에요. MCX만 나와도 붙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야 나는 공정관리에 대한 부분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었다. 예를 들면 EVMS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BIM도 문제를 풀었다. 다 비슷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3단계 절차니까 못 풀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부를 헛한 거 아닌가요?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신다고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문제를 약간만 바꿔도 거기다가 3단계, 4단계 넣고 뭐 말을 바꾸면은 뭐예요? 야 이거 볼펜이 안 나간다. 아니 학원에서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나왔네. 뭘 안 나와요. 몇 번이나 풀었죠. 그래서 암기를 안 하십니다. 두 가지는 가야 돼요. 맨 처음에는 기본적인 분류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반복을 하시고요. 문제 풀이는 책 보고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어떤 통렬한 반성이 있고 아니 책 보고 못 쓰실 것 같으면 대제목하고 중제목만 따세요. 내용은 나중에 쓰세요.
대제목하고 중제목만 따고 소제목까지만 따고 내용은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한 다음에 내가 제대로 방향만 짚었나만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내가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먼저 책을 예습을 하시되 시험장에서 문제풀이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책은 안 핍니다. 제발. 자, 여기 이제 100분이 계시면은 한 80% 90%는 어떻게 해요? 제가 시험 감독으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핸드폰으로 띄어요. 그래서 그걸로 조회하면서 쓴다. 아니면 책을 딱 펴놓고 쓴다. 그러지 말자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럴 거면 왜 시험을 보세요? 두 가지를 한다고 했죠. 접근성, 풀이. 자,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3단계 절차 뭐 큰 거 없죠?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하도급에 대한 계약의 적정성 심사예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근데 이런 문제는 실은 통과하죠. 이거 해보신 분 같으면은 해보지만 통과죠. 이게 이제 왜 하는 거죠? 도입 취지가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하도급 업체로 선임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저가수주. 원 금액의 82% 넘어가 그 밑으로도 하는 데는 분명히 부실 시공이 될 거니까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은 두 가지 조건은 뭐예요? 금액이 저가가 되거나 능력이 아예 없거나.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적정성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을 보는데 가장 처음에는 뭐예요? 가격 점수. 그다음에 능력 점수, 신뢰도나 이런 거. 공기에 대해 그다음에 그게 시평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유사한 공정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85점 미만이면 아웃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핵심은 뭐냐면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82% 미만, 이 적정 평가에 대해서 그 공사 금액을 포함해서 그 점수를 매겼을 때 85점 미만이면 뭐예요? 아웃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는 거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원청사가 있는데 도급업체가 있는데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그 하도급업체라는 얘기를 이제 안 쓰고 협력업체라고 쓰죠. 그래서 협력업체가 그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돼요. 얘 도입 취지.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 아이템이 뭐냐 할 때 도입 취지는 뭐예요? 협력업체가 능력이 안 되는 협력업체가 일을 다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업체나 이런 부실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망치면 안 되니 그런 걸 적정성을 평가하자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미터가? 가격이에요. 가격을 제대로 안 받으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 항목은 뭐 5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점수, 그다음에 뭐요? 시평액, 능력. 이게 이제 시공평가액 같은 거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유사 공정에 대한 어떤 공사 유무 이런 거 하고요. 다른 공사에서 엉망진창으로 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평가를 해서 85점 미만이면 뭐예요? 아웃. 근데 이렇게 85점을 받아도 밑으로 받아도 어떻게 해요? 이의를 제시할 수 있어요. 합당한 이의를 제시하고 어떤 서류를 보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냥 만들어요. 이 업체를 주려고요. 일단 협력업체를 원창사가 계약을 했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도급업체나 어떤 감리단이 또는 그 건설사업 관리자가 또는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표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거 괴롭잖아요. 공사도 안 했는데 타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서류를 맞춰요.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보통 그 82% 미만인가요? 아니면 중요 공정에 대해서 82% 미만인가요? 콘크리트공, 뭐 철근공 이런 중요 공정에서 82% 미만인가요? 전체 공사에서 82% 미만인가요? 자기 멋대로 해요. 전체 공사비에서 안 나오면 뭐예요? 다 빼고 중요 공사 콘크리트공 이런 것만 82% 넘는다. 이것만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한다? 이 페이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하면요. 점수에 대한 예를 들면 항목만 얘기하시면 돼요. 기본은. 가격 점수가 82%, 가격이 82% 밑돌다. 근데 82%를 모른다면 뭐예요? 그 가격에 대한 항목이나 신인도나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평가 항목만 비슷하게 제시해 줘도 돼요. 도입 취지하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정의 쓰고요. 도입 배경 쓰고요. 평가 항목 비슷하게 쓸 거예요. 가격, 신뢰도, 능력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장에서의 문제와 개선 과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내용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게만 쓰시면 돼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야, 하드고 평가표에 대해서 저거 해본만 사람만 붙인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평가 항목을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이런 문제는 그냥 넘기세요. 비슷하게 쓰고 다른 데 전략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까요? 예, 다음 문제는 공대공 초음파 검증. 이거는 풀었죠. 이거는 뭘로 풀었죠? 예, 우리 말뚝의 건전도 테스트로 했어요. 말뚝의 건전도 테스트 시험. 여기서는 뭐냐면 공대공 초음파 탐사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말뚝에 대해서 우리 이제 건전도 테스트, 말뚝의 결함을 파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검측공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검측공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타격을 딱 한 다음에 파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검측공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검측공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예를 들면 현타 말뚝에 여기다가 그 빈 구멍을 만들고 센서를 여기다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수진자가 있고 이게 발진자가 있으면 수진자에서 발진자로 이렇게 쏴요. 발진자에서 수진자로 쏴요. 그럼 여기서 쏜 파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측공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검측공을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공대공 초음파는 이거거든요. 검측공을 이용하는 방법.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얘는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검측공을 이용하는 게 정확할까요? 검측공을 이용하지 않는 게 정확할까요? 이용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왜냐하면 센서 수가 훨씬 많은데. 맞나요? 깊이별로 어떤 정확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깊이가 길수록 정확도가 높아요. 얘는 반대로 깊으면 낮아요. 맞나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측공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전체적인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전체적인 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센서 바깥쪽은 몰라요. 결함을. 기본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전도 시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요 정도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분류가 뭐냐?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붙는 시험이에요. 건전도 테스트를 할 때는 검측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다라고 하고 그 비교표, 검측공을 이용하는 방법의 특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의 특징이에요. 그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뚝이 짧을 때는 뭘 쓰는 게 나아요? 이용하지 않는 게 나아요. 싸고 이게 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짧으니까 나아요. 근데 길면요? 그럼 이용하는 게 나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뚝이 긴 게 좋다, 대규모일 때 좋다, 뭐가 경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갈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그래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분류하고 특징만, 비교만 제대로 하시면 그거 갖고도 끝이에요. 끝. 근데 거기다가 시험시 주의사항 하면 마치 뭐 한 듯이 시험 전에 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얘기도 끝낼 수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게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죠? 결과 후 조치예요. 모든 시험은 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함이 발생해 됐다고 하면은 결함 후 조치예요. 결함 발견 후 조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건전도 테스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자, 상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결함이 발생됐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깨내고 손상 부위를 하고 다시 치면 돼요. 거푸집되고. 근데 이 밑에서 결함이 생기면요. 뭐 공동이 생겼다, 균열이 생겼다면요. 그럼 밑에다가 뚫어가지고 그라우팅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함 후 조치 대책해가지고 결함이 상부에서 발견됐을 경우, 하부에서 발견됐을 경우 이런 얘기도 꺼냈어요. 와, 나 그때 강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예, 잘못됐죠. 기본적으로 건전도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비교표만 쓰고요. 이 시험이라는 건 항상 그 끝이 뭐라고요? 보강한 다음에 재시험이 끝이에요. 보강한 다음에 재시험이 끝이라고요. 아니, 시험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하고 재시험하는 게 끝이에요. 루전 테스트 보세요. 시험을 한 다음에 재그라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끝은 뭐냐면 조치를 하고 재시험까지가 끝이에요. 조치 확인하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쓰겠습니다. 어떻게 써요? 얘 분류, 차이점, 그 다음에 결함 후 조치. 요것만 나와도 붙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나오면요. 거시적으로 쓰세요. 공대공 초음파 탐상과 비검 측공 방식의 차이점 이렇게 쓰면 끝이잖아요. 그 비교표만 나와도 한번 해볼 만 할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이게 깊게 보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타 말뚝의 슬라임 처리. 이거는 이제 뭐 매번 여러 가지 경로를 했었죠. 용어 정의에서도 했었고, 현타 말뚝의 슬라임 처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자, 일단은 현타 말뚝의 슬라임 처리하면 왜 하죠? 목적. 이거 항상 기본적으로 얘기할 건 목적이에요. 이거 왜 해요?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문제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슬라임 처리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예요? 지지력이 저하된다. 철근이 공상이 된다.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리 방식은 뭐가 있다? 굴착 직후에 하는 방식이 있고요. 타설 직전에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굴착 직후에서는 뭐예요? 직후에서는 얘를 석션해가지고 빼는 거죠. 얘를 배토 후 침전 처리하는 거고요. 굴착 우리가 이제 타설 직전, 타설 전에 하는 건 뭐죠? 크게 석션 펌프가 있고요. 석션. 그 다음에 뭐 에어리프트, 뭐 샌드 펌프 방식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샌드 펌프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돼요. 자, 석션은 빨아들이는 거고요. 에어리프트는 불어내는 거예요. 자, 어떤 때 유리해요? 자, 한번 볼까요? 브리토가 많이 떠 있는 경우하고요. 브리토가 가라앉아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브리토가 가라앉아 있으면 석션이 나요? 불어내는 게 나요? 석션이 낫겠죠. 밑에서 빨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브리토가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오래 떠 있는 건요. 불어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뚝이 짧을 때는 석션이 나요? 아니면은 불어넣는 에어리프트가 나요? 길면은 침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석션이 나요. 짧으면은 다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불어내는 게 나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왜 각각 차이가 있지? 이런 방법들을 왜 하지 않은 그 사용성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얘는 이럴 경우에 유리하구나. 얘는 이럴 경우에 불리하구나. 비교표가 다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 갖고 계속 말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표를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석션은 길 때 쓴다. 또는 대규모일 때 쓴다. 또는 뭐 미립토가 하부에 침전됐을 때 쓴다. 뭐 이런 걸로요. 얘는 반대예요. 짧을 때, 규모가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결국 무슨 시험인가요? 분류 싸움이에요. 분류 싸움인데 각각의 특징, 대상만 하나씩만 보세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그거는 아세요? 얘네들이 분류를 했는데 만약에 연약지반 대책공 나오면은 연약지반이 두꺼울 때 유리해요? 얕을 때 유리해요? 이 방법은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특징 하나씩만. 주요 특징 하나만 알면은 거기서 가지를 치면서 계속 특징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은 무슨 싸움이다? 분류하고 특징 싸움이에요. 특징은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그걸 다 달달 외우지 마세요. 바보같이. 하나만 해도 거기다 가지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술사는 분류 싸움이에요. 토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기술사는 뭐예요? 분류 싸움이에요. 근데 그 분류가 이런 대책이 어디에 적합한가는 알아야 되니까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하나는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다. 자, 그러면 슬라임 처리하면은 이게 공법 유형이니까 처리 방법, 처리 목적, 처리 방법, 방법별 특징, 시공시 주의사항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임을 처리할 때 처리 시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으면은 슬라임이 처리가 안 되고 길면 어떻게 될까요? 석션을 거기 계속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불어넣거나 기초 지반이 지지력이 떨어져요. 교란을 하니까. 그래서 석션도 오래 할 거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시 주의사항 하면 어떤 얘기를 한다? 슬라임에 대한 어떤 처리 시간도 중요하고 슬라임을 처리할 때 주변에 지반이나 이런 손상이 없게 처리를 해야 되고 슬라임을 처리를 할 때 그 폐기물 처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을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험 공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십니다. 분류 특징은 해야 되는데 분류는 하나 외우시고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도드라지는 특징은 하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왜 이런 것들을 여러 개씩 이런 공법을 나오냐면 얘네들이 각각 유리한 데가 있구나 하는 대상 또는 도드라지는 특징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단답형은 대단한 내용 쓰는 게 아니에요. 서술형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단답형은 종류하고 특징만 쓰셔도 붙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부분을 보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예. 터널 인버터의 종류하고 기능. 터널 인버터의 종류하고 기능. 이것도 했죠? 이거 시험 문제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것도 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거는 반은 넘어요. 근데 토시가 틀리고 약간씩 변형된 거는 돼요. 그래서 이번도 적중률이 얼마예요? 90% 이상이에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야, 생판 모르는 문제만 나왔다. 그럼 그 여러분께서는 뭐가 문제죠? 외우신 거예요, 그냥.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트의 종류. 종류하고 기능이요? 기능. 자, 인버터가 여기 이제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천정부하고 측벽부가 있고 이 바닥부에 있는 걸 이걸 인버터라고 하는데 종류는 뭐가 있죠? 가인버터, 영구인버터. 가인버터는 여기다가 쇼크리트를 치거나 아니면 벤치컷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할 단면으로 할 때 인버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최종 단면 할 때 인버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가인버터가 있고 영구인버터가 있어요. 영구인버터는 보통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해가지고 폐합을 해요. 자, 그러면 기능은 뭔가요? 우리 이렇게 배운다고 했죠.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배운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한다? 단면을 폐합한다. 고로 내공 변이가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단면이 폐합이 되니까 내공 변이가 줄어들 거예요. 변이 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두 번째 뭐예요? 옆에서의 치갑의 토합에 지탱을 한다. 저항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부력 또는 팽창 압력. 여기에 저항하려고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쇼크리트나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는 거예요. 기능은 세 가지네요. 폐합한다, 내공 변이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한다?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옆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죠. 이게 다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터를 왜 해요? 왜 하는 거죠? 항상 우리 공부할 때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건가요? 집안이 불량할 때 하는 건가요? 집안이 불량할 때 하는 거예요. 대단면이나 팽창성 집안이나 용출수가 많은 집안이나 하여튼 집안이 삐리리한데 즉 파쇄대가 나오는데 이런 데다 하는 거지 멀쩡한 집안에다가 가인버터 칠 필요가 없어요. 벤치컷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따라서 뭐예요? 이 인버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집안이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고로 인버터를 친 다음에 우리는 뭘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인버터 있는 구간에 뭘 해야 돼요? 계측을 해야 돼요. 아니 인버터를 멀쩡한 데다 치는 게 아니라 인버터는 암질이 좋은 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인버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벤치컷 생각해 보세요. 암질이 좋은데 벤치컷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러면은 벤치컷을 한다는 거, 가인버터를 둔다라는 거는 집안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내공 변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거예요. 그럼 계측을 해야 말아요? 더 중점 계측을 해야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런 논리를 푸는 거예요. 즉 인버터에 대한 종류하고 기능이 나왔지만 인버터를 해야 되는 인버터의 설치 목적부터 먼저 얘기하고요. 인버터 설치 구간에 대한 중점 관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안 좋은 데다가 하는 거니까 그걸 뭔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버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추가 보강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라우팅이나 마이크로 파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면 집안이 안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떨 거냐? 그럼 뭐 계측을 하거나 보강을 하거나 했어야 되네요. 바닥 보강을. 맞나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니다. 스토리텔링 식으로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물어본 거 두 가지인데 이거 왜 하는 거지? 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육하 원칙이 있잖아요.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어떻게는 알아야 돼요. 왜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과 방법.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강의를 들으면은 야 진작에 저렇게 쓸 걸.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시험은 60점짜리라 반 이상만 붙으면 붙어요. 우리는 100점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실은요. 예, 쓸데없이요. 운전면허 시험 처음 볼 때 한번 보세요. 운전면허 100점 운전면허 몇 점에지 붙죠? 예?
80점인가요? 70점인가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 100점 맞을 필요 있어요? 운전면허 100점 맞으면은 야, 너 멋지다 이렇게 옆에서 해주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오히려 욕해요.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우리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시험 우리 자격증에 이분은 100점을 맞은 것을 증명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붙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 100점 맞았다고 박수 안 쳐주잖아요.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공부하니? 쓸데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험도 국가시험이고요. 운전면허랑 똑같아요. 그 6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의 니드에 맞는 공부만 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3시간 하는 거니까 50분씩 잘라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도수로 성수강로 결정식 고려사항.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도수관 또는 송수관 결정식 고려사항. 예, 결정식인가요? 예, 이게 문제를 보니까 예, 결정식 고려사항. 고려사항.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이거를 빼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제방 결정 형식 결정식 고려사항 이렇게 쓸게요. 아까 어떤 얘기를 썼나요? 우리 이제 본 강의 배울 때는 어떻게 썼냐면 단면은 뭐예요? 심한 단면에 급확대 급축소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굴 생기거나 손상이 생기니까. 예. 평면은 뭐예요? 심한 만곡이 없어야 된다. 만곡이 있으면은 이게 커브가 생기니까 그쪽에 세굴이 생기거나 손상이 생기니까. 예. 또는 경사는 뭐예요? 완만해야 된다. 급하면은 유속이 빨라지면서 세굴이 생기니까. 예.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게 할까요? 최단거리로 할까요? 당연하지. 그럼 먼 거리로 해요? 예. 환경에 영향이 있게 할까요? 없게 할까요? 적게 해요. 그럼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거 쓰시면 돼요. 결국은 하천 구조물은 하천 구조물, 댐 구조물은 댐 구조물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토공의 어떤 시공식 고려사항 했는데 매립이 나왔다. 결국 육상 매립도 토공 아닌가요? 그러면 그 고려사항이라는 부분을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시고안 쓰세요. 집안조건, 시공조건. 자, 집안조건은 단단한 집안에다 할까요? 연약 집안, 처질 집안에다 할까요? 단단한 집안에다 할 거예요. 시공은 용이한 구간을 할까요? 용이하지 않은 구간을 할까요? 용이한 구간을 할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다 잡을까요? 아니면 아닌 위치에다 잡을까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못 쓰세요? 그러면 이거 못 쓸 것 같으면 제방을 떠올려서 쓰시면 돼요. 이게 바로 유연성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라면 도수관이 뭐냐 이런 거. 실은 예를 들면 정수지, 우리가 얘기하는 취수원에서 정수지까지가 도수관이고요. 송수관은 이제 정수지에서 이제 각각 이제 배수하는 것, 이제 배분하는 거죠. 그게 송수관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도 하천시설물의 일종이고 어떤 취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고려사항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이거 이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뭐 여기서부터 취소해가지고 여기까지 배분을 하는데 이제 동수경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자연유화가 되려면 이 동수경사선을 해서 이것보다 낮게 하면 안 돼요. 안 흘러가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빼고 공통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유속이 빠르지 않게 완만해, 유속이 너무 급속하지 않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이 정도로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상하수도에서 많이 나왔다. 이번에 뭐 시험 문제가 환경에서 많이 나왔다. 이번은 문제가 너무 까다롭다. 다 공연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에서 요구되는 수준만 써주시면 돼요. 그게 60점짜리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뭐 그 분석 평가하는데 보면 뭐예요? 상당히 어려웠다. 타 분야에서 많이 나왔다.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공부를 하실 때 뭐냐면 하천 분야에서의 고려사항, 토공 분야에서의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아시면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아니 흙막이 가시설 해서 고려사항 이것도 하고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특히 뭘 고려해야 돼요? 특히 고려해야 될 게 뭐죠? 뭐 예를 들면요. 환경이요? 세굴이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하나만 강조하시면 되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가 핵심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갈까요? 소파공. 이거는 똑같이 풀었죠. 소파공. 소파공이 뭐 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준서를 이렇게 하고요.
예, 준설을 하고 뭐 방파제를 하거나 암벽을 한다고 하면 준설을 하고 여기 이제 기초 처리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성 마운드를 올리고 구조물을 올린다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세굴이 되니까 여기다 피복강화하는 거를 우리가 소파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파공의 목적은 이 구조물을 보호하고요. 기초 집안의 세굴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공이에요. 그래서 소파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거 문제 똑같이 풀었죠. 소파공의 분류는 뭐죠? 예, 소파공은 뭐가 있다? 예, 뭐 자연이냐, 인공이냐, 아니면은 예, 우리가 이제 소파 블록과 케이스 그 자연에 대한 부분이냐, 인공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자연에 대해서 뭐예요? 자연에 대한 사석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인공에 대해서 뭐 테트라포드 뭐 이런 얘기하고요. 유공 케이스식 같은 뭐 어떤 특수 소파공도 있고요. 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오면 된다? 분류, 특징, 유의사항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테트라포드를 해가지고 했어요. TTP를 해가지고 이제 했다. 자, 시공식 유의사항 쓸까요? 자, 이 높이, 소파공의 높이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높아야죠. 낮으면 세굴이 발생하고 월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맞나요? 너무 높으면 경제성이 떨어지겠지만.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트라포드를 생각해 보세요. 테트라포드를 얘기했다. 자, 그러면 여기 공국률이 커서 투과가 된다. 우리 이제 이런 거 얘기잖아요. 지정해. 집안 조건, 정온도, 해상 오염. 뭐 요 세 가지 항목으로 비교한다고 했죠. 자, 얘가 공국률이 커요. 투과율이 커가지고 된다. 투과율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너무 크면 항내 어떤 정온도가 확보가 못 되고 너무 작으면 해상오염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상오염과 정온도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유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테트라포드 하나만 갖고 얘를 써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시공식 주의사항 하는 거죠. 네. 자,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쓰면 뭐 쓴다고요? 친환경 얘기 꺼낸다고 했죠. 친환경. 해상에 대한 오염, 즉 해수순환 이런 부분을 많이 써서 친환경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 똑같이 풀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필름의 트랜지션 존이에요. 자, 이런 존이나 설치 이런 거 나오면 뭐 쓴다? 이렇게 했죠. 자, 역할이나 어떤 기능이 있어요. 기능. 역할이 있고, 이게 뭐예요? 요구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품질 기준이 있어요. 품질 기준. 즉, 예를 들면 어떤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이야. 분리막 이렇게 나왔다. 아니면 코어존 이렇게 나왔다. 필터존 이렇게 나왔다. 뭐 하면은 그 필터존이나 이런 존의 기능, 그걸 만족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뭐냐? 그걸 만족하기 위한 품질 관리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존은 우리 얘기했던 그 많이 그렸죠.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이게 우리 CFRD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조 암석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암석존이 있어요. 근데 얘가 암석이란 말이에요. 보조 암석존이 있고 주 암석이 있는데 얘가 암석이 있으니까 아주 입경이 커요. 주먹돌이에요. 엄청 크다. 근데 여기는 이제 차수벽이 있고요. 차수벽 지지층이 있어요. 이게 차수벽이 있고 차수벽은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고요. 차수벽 지지층은 얘는 뭐냐면 모래층이거든요. 샌드베드거든요. 차수벽 지지층이 있어요. 그럼 이 모래가 일로 기어 들어가니까 여기다 자갈을 놓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지 못하게. 그야말로 필터예요. 얘 모래가 이쪽으로 기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래를 놓고요. 모래. 그러니까 입경이 점점 커지는 거죠. 얘가 자갈. 얘는 암괴. 암석이에요. 그럼 얘 왜 하는 거죠? 트랜지션존은요. 이 모래가 암석으로 혼입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다 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혼입이 만약에 됐다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깨지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지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물이 만약에 기어 들어왔다면 뭐예요? 원활한 배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럼 기능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 조건은 뭐예요? 아니 내가 품질 기준을 잘 모르겠다면 뭐예요? 암괴보다는 입경이 작아야 되고요. 예, 샌드 모래층보다는 입경이 커야 돼요. 그게 요구 조건 아닌가요? 그러면 입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짐 관리도 중요해요. 맞나요? 다짐 관리 얘기 끝내도 끝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그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써주면 끝이에요. 이게 다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나오면은 뭐 코아존 같으면은 뭐 시험 문제 풀면은 코아존에 대해서
그 통일분류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투수계수가 어느 범위가 되는지, 다짐도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그걸 다 외우면 좋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가 기능이 뭐고요. 주요한 품질관리 항목이 뭐냐. 얘는 입격만 제대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입도 관리하고 다짐 관리만 쓰면 되거든요. 입도가 자갈이에요? 모래예요? 실트예요? 자갈이잖아요. 그러면 통일분류로 보면 뭐예요? 그래블. 뭐 그래블로 하면은 뭐가 있다? 그래블 해가지고 뭐 웰그레이디드, 프로얼리 그레이디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도 분포가 양호해요? 불량해요? 양호한 게 낫겠네요.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거기다가 샌드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실트나 클레이 쓰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요거 갖고 뭐 통일분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능하고 역할만 제대로 알면 돼요. 기능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얘가 모래가 일로 기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기본 기능인데 얘가 모래가 기어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얘가 깨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수벽의 보호, 균열 억제 역할도 하나요? 그러잖아요. 또 얘 샌드베드의 뭐예요? 기초 지반 역할도 하나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이 하나 갖고 계속 확장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거를 바보처럼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 모래층이 이 암석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방지한다. 즉 암석층의 암괴 혼입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암괴 혼입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균열이 생기니까 차수벽에 균열을 억제한다. 균열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차수벽의 이 샌드 모래층에서의 어떤 지지층 역할을 한다. 지지층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쓴다 이거예요.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다 외운다. 암차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제일 바보 같은 거라니까요. 이걸 왜 해요? 이런 거를. 하나만 알면은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저게 불량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 썼어요. 그럼 하나 더 쳐볼까요? 불량 시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한번 더 쓰는 거예요. 기능이 있으면 트랜지션 점 불량 시의 문제점은 뭐죠? 같은 얘기예요, 실은요. 같은 얘기인데 그냥 말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성이에요. 기능 미확보 시 문제점, 요구 성능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뭐냐면 요만한 단서 하나 아는 것 같고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그게 유연성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기르느냐? 암기로 안 되거든요. 어디서 기른다? 문제풀이로 기르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해보시면 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 요령을 체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요령을 체득 안 하고요. 무식하게 열심히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요령 없이. 열심히 해서 안 붙는 시험이잖아요. 잔머리도 필요하잖아요. 요령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별로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안 붙을 수 있거든요. 못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생각을 해보십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오래 안 쉬고요. 10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